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경을 넘는 특허 침해 등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의 판사 박태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세션 제4세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특허 침해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청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기쁘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션을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서 고견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클라우스 바허 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님 혹시 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중국의 링후 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법원의 정희영 판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미국 연방 제3항소법원의 조던 판사님이십니다. 앞 세션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드미트리 칼시테트 교수님, 오늘 여러분들께 상세한 정보를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광남 특허법원 판사님이십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지제고제의 구마가이 판사님이십니다.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 문제를 속지주와에 관련해서 일반론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복수 주체의 관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특별히 더 질문드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권리적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주로 손해액 산정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연사님들께서는 이미 사전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받으신 레퍼런스북에 이 내용이 모두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시간상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득이 그 내용 중에 매우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일부 질문은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 두 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 두 가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를 판단한 사례 또는 각국의 해당 법령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독일의 바허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 번째, 이 세션이 시간이 상당히 늦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난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1세션에 어떤 기분으로 참여했는지 지금 제가 느낄 수 있겠네요. 지금이 당시 미국 시간과 독일이 같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법부에서 또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요. 특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탈리아 제조업체, 특히 타이어 제조업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공급 물품이 독일로 넘어온 경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독일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침해한 것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수리 키트가요, 자동차 제조사에게 공급이 되었는데, 그리고 독일에서 중국에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탈리아 공급 업체가 이탈리아 업체만이, 이 공급 업체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이 독일로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정할 만한 명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공급업체가 특허를 침해를 했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리고 나서 또 항소법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이 공급업체가 이 침해를 인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독일 특허권에 대한 기회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처럼 독일 이해 지역에서도 독일로 넘어갈 것을 알고 공급을 했다면 기여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한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비판로펌 한국사무소의 한용호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1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법원은 특허권이 속지주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합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물론 저희들이 중국의 최고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그런 확정은 내릴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속지주의에 관하여 특별히 이슈로 되었던 대표적인 판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통 질문 2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할하게 될 경우에는 간접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특허법은 간접 침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법 해석과 중국 각 지방 법원 내부의 판결 지침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 베이징시 고급법원의 특허 침해 판정 지침, 그 다음 2016년도에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침해 분쟁 사건 관련 사법 해석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법원은 간접 침해에 대해 아직 모색 단계에 있으며 중국 내 간접 침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 사건은 간접 침해뿐만 아니라 속지주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 특허 관련 법률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침해 사건을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김 판사님께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특허법원 김광남입니다. 종전에는 저는 보통 저기 뒷좌석이나 아니면은 저기 사회자석에 서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 패널 자리에 앉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던 국내 판사님들과 전 세계 저명한 판사님, 교수님,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매우 즐겁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다양한 국면에서 쟁점화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루게 될 3개의 사례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강 드럼 사건입니다. 감강 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 중 하나입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는 레이저의 전하를 받은 드럼이 관광을 일으키게 되고 관광된 부분에 토너를 붙은 후 토너를 종이 위에 옮기면 열을 가하여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다들 뭔 소리냐 싶게 하는 표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토너가 잉크를 제공한다면 감광 드럼은 프린트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화면일 것 같은데요. 감광 드럼 사건은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특허에서 해당 발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감광 드럼을 생산하는 행위가 간접 침해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한국 특허법은 침해 행위가 업으로서 행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인 관광 드럼을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한다 해도 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전 단계인 소모품인 드럼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으로서 행하였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방향 슬라이드 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발명은 말 그대로 양방향 슬라이드 폰입니다. 앞면을 위로 올리면 키패드가 보이고 앞면을 아래로 내리면 게임용 패드가 나옵니다. 피고는 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즉 미완성 제품을 생산을 한 것이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키패드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외로 수출한 후 해외 계열사가 이를 완제품으로 완성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속지주의를 이유로 반제품 생산이 간접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료용 실 삽입 장치 사건입니다. 힘들고 지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이 시술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안면 리프팅 시술인데요. 안면 리프팅 시술이란 얼굴에 늘어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당겨주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고 주름을 제거하는 아주 놀라운 시술을 말합니다. 본 시술은 실이 들어갈 곳과 나올 곳에 각각 구멍을 뚫은 후 실을 넣고 당긴 후에 실이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은 후 봉합하는 등의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의료용 실의 지지체를 형성하여 매듭 작업이 필요 없는 실 삽입 장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굴에 구멍 하나를 덜 뚫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도안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A가 국내에서 일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A로부터 의뢰를 받은 B가 국내에서 나머지를 생산을 하고 이를 해외에 있는 C에게 공급하는 사안입니다. C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양손으로 엄지척을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C가 기뻐할 정도로 이 사건 발명은 부품들만 전부 가지고 있다면은 이들의 결합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리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서 오늘 계속 소개될 이 세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칼슈테트 교수님께 미국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인데요. 전 세계 저명한 판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쁨입니다. 앞서 독일 변사님께서 시간이 매우 늦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화면은 굉장히 밝은데요. 제가 야행성이라 저는 괜찮습니다. 미국이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 시간에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허의 속지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외주의, 역외적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대법원과 관련된 법안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역외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침해 혐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이 국경 간의 IP 침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령을 보면 35 그리고 72.A를 한번 보면요. MTV 대 리서치 이모션 간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 청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뤄졌는데요. 여기서 서버가 다뤄졌었는데 이 디바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속지주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의 과정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서버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법원에서는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미국에 존재를 하는데 사용자, 이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은 사용자, 블랙베리의 사용자가 얘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허의 직접 침해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버는 미국과 캐나다라는 두 나라에 걸쳐져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침해의 결과가 바뀐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이 레퍼런스북에 제가 제공한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던 판사님께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1F에 관해서는 또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허 침해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딥사우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새우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미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공급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특허가 있었는데요. 이 법원에서는 판결을 특허 침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의 운영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있다고 했고요. 적극적인 침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물품의 상당량이 미국에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딥사우스 케이스에서는 특허 침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급이 어떤 요소를 공급을 할 때 최근에 발명된 것을 공급을 할 때 특허 침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법령을 한번 보면요.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유로운 접근 방법을 취한 법원도 있었고 판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 간의 특허 침해를 다룰 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AT&T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구성 요소가 아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말고 디스크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의 공급이 다뤄지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본이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케이스도 소프트웨어 케이스인데요. 라이프텍 대 메가라는 회사의 둘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같은 경우에 효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구성 요소의 상당한 양이 미국에서 공급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한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런 두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은 특허 침해가 됐다, 또 다른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특허 침해,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특허 침해 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들이 또 서로 반대가 되는 결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내주신 조던 판사님께 미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요청해서 듣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의
켄 조단입니다. 이번에 국경을 초월하는 행정과 지재권 집행에 대해서 다루는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뵈면 정말 좋겠지만 원격으로라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언젠가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패널은 특허법의 역외 적용과 또 그 외 국경을 초월하는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도 특히 이 기준에 따라서 미국 밖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침해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법리를 소개해드리고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3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 놓칠 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을 준비하는데 재판 연구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 첫 번째 침해 관련된 답변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귀국에서 문제되었던 사건이나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서 귀국의 현행법이 특히 특허 침해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침해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사례, 판례에 대해서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원칙으로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법들은 역외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이제 정책적으로 미국 법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양의 원칙을 존중하고 삼권 분립 원칙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그런 이제 권력 분리도 생각을 해야죠. 또 이 지재권 맥락에서 역외 적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역외 적용 문제와 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활동이 선행 기술을 구성해서 미국 특허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특허법의 역외 적용과 관련해서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 법률이 국내에만 적용되고 전 세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특히 강력히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특허 침해 행위는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어느 저명한 미국 특허법 전문가는 지식의 사건의 세 가지 주요 형태 중에 특허권이 가장 명시적으로 속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허 침해로 명문화된 것을 보면은 부품을 해외로 보내서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미국 법률의 이 규정에 따르면 권한 없이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으로 특허 발명 구성 요소를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초래하면 그 부분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아도 해외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합 행위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침해에 해당을 하고 침해자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는 것이죠. 또 저희 연방의회가 1984년에 해당 행위가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특허법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허법 제271조에 이 조항이 성문화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해외에서 완료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법원은 미국 법률의 역외 적용을 금지하는 추정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특허 기술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일 구성 요소는 해당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평가할 때 단일 구성 요소가 상당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책이 아닌 양적인 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역외성 원칙에 대해서 제 271조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해 행위가 전 세계 서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침해 행위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부품의 결합을 위해서 해외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침해 조항은 침해 제품의 수입을 규정한 다른 규정에 따르면 이것이 유체물에만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무체가 아닌 유체물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적인 미국 침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제 침해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자 시스템의 유일한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일 경우에 역외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시스템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은 미국 법에서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매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제 미국에서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해 행위가 판매자에게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를 위해서 해외에서 청약한 것은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협상이 미국 내 판매에 대한 청약이다라고 한다면 침해 행위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 침해에 대해서 이것도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내 침해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의도로 구성행위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행위도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한테 이제 이런 침해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아주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특허의 역외 집행에 대한 법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허청행과 특허 침해와 관련된 명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미국 내 또는 미국을 향한 행위의 제한 그리고 미국 법의 역외 적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이러한 이제 역외 적용 사례들은 이제 특허법의 국내 집행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이제 사항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행위를 겨냥했거나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미국 내의 침해를 최종 결과로 의도하고 실행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칼슈테트 교수님과 조던 판사님께서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역외 적용 문제를 별도로 명확하게 의문의 여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271조 F항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고 그 조문의 해석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서 다양한 사례가 전개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주제에서 이번에 다루게 될 질문은 3번 질문입니다. 자, 간접 침해와 직접 침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국경을 넘는 특허 침해 문제는 간접 침해가 연계되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로 항상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간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침해가 전제로 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각국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판례의 태도도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연사분들께 정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 변호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중국 특허법이나 사법 해석에는 간접 침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특허법에 유래된 것입니다. 간접 침해 행위에 대해 중국 법원은 통상적으로 민법상의 공동 침해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이 2016년도 사법 해석에서는 간접 침해를 방조형 간접 침해와 교사형 간접 침해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상에서는 이 사법 해석의 규정도 권리침해 책임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권리침해 책임법에 규정된 연대 책임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 밖에 중국 학술계에는 간접 침해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속설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속설이란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에 종속되며 직접 침해의 발생을 여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독립설이란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인 바 직접 침해의 발생을 여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종속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사법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판례는 직접 침해의 발생을 간접 침해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예외적인 판례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터능 회사와 시폴 회사라고 이 둘 다 중국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 간에 발생한 신용 신안 분쟁 사건에 있어서 중국 강소성 고급법원 상해 남쪽에는 상해 주변의 그 성인데요. 여기 고급법원에서 2016년도에 판결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전용품 조건에 근거하여 직접 침해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 침해 성립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허법원의 정유영 판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제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간접 침해의 성립에 직접 침해가 요구되는지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인 우리 특허법 127조의 규정에는 명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설은 분분하고요. 관련해서 대법원은 감강드럼 사건에서 특허 발명인 레이저 프린터에 전용되는 소모부품인 토너 카트리지의 생산 판매 행위가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레이저 프린터의 최종 소비자의 행위가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 소비자의 행위는 대체적으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실시에 해당할 확률이 많아서 우리 특허법상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맞물려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간접 침해의 성립에 직접 침해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양방향 슬라이드 폰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일부 발명의 구성이 결여된 상태로 반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간접 침해 제도의 취지 그리고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강강드럼 사건의 태도와는 조금 상반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견해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서 최근 대법원은 방법 발명의 실시권자로부터 그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을 의뢰받은 자가 이를 생산해서 납품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는 이 같은 판단은 최종 납품받은 자가 정당한 실시권자였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간접 침해, 직접 침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러한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은 우리 대법원은 각각의 사안에서 간접 침해 제도의 취지 그리고 전형물 여건 등 간접 침해의 성립 요건을 실질적으로 만족되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 침해의 성립에 직접 침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칼슈테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에 관해 있어서는 간접 침해와 직접 침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간접 침해 전제 조건으로서 직접 침해 행위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행위가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여 침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도 침해 행위가 있는데요. 유도 침해 행위 같은 경우는 섹션 B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특허에 있어서 이 침해 특허를 유도했는지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기에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들어온 카피였는데요. 이 수입업자가 미국에 있었고 이 행위가 유도 침해 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수입을 해서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섹션 B에 따라서 유도 침해 행위로 판결이 났고요. 다음으로 이 방법 발명에 관해서 방법 전공에 관련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연방 법원에서 유도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섹션 B에 따라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법 청구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제공을 했다면 그것이 미국에서 제공이 됐다면 유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에커마이스 사건이 그것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행위가 전체 이루어졌지만 당사자는 2명이었습니다. 두 축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측은 다양한 컴퓨터 서버를 제공을 했고 제3자와 접촉을 통해서 제3자의 서버를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자가 특정 구성 요소를 내용을 보호를 했었습니다. 이 서버가 트래픽을 다루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제거가 되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인기 있는 비디오 영상을 틀 경우 이 서버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다 미국에서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이 판결도 나왔었는데요. 즉 방법 청구에 있어서 일부 단계가 그곳에서 채해졌다면 유도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런 유도 행위가 없었다면 직접 침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요. 또 이 방법 청구에 있어서 단일 엔터티가 관여를 했는가도 살펴봅니다. 즉 이것이 직접 침해와 관련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섹션 C에서 이것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도 침해 같은 경우는 섹션 B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호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은 독일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저희 특검법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속지주의와 기여침해를 바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민사법을 기반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판례법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특허법의 섹션 10에 나와 있는데요. 1981년에 구성이 되었던 조항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침해가 꼭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 직접 침해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꼭 이 직접 침해가 성립이 되어야만 간접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침해가 발생을 해서 간접 침해가 인정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만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지 명령이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섹션 10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다루고 있는 청구항을 보실 때 여기서 방법 청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판례법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석되고 있는 판례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여 침해 행위로 판결이 났었던 사건이었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칼슈테트 교수님과 그리고 바호 판사님을 통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속사를 기반으로 하고 독일은 그 반대 입장인 독립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최종 판매 행위지로서 특허 침해가 완성되는 장소가 미국 국내인 경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해석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좀 더 흥미로운 금지명령 외에 간접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단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은 간략하게 사례를 상정해서 각국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는 사례는 다니엘 주체가 모든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세부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발명이고 두 번째는 방법 발명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발명의 구성 요소 일부만 국내에서 수행이 되거나 생산이 되고 수출된 후에 해외에서 나머지 구성 요소가 생산되거나 수행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는 물건 발명에 관해서 조금 더 특수한 사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부분이 구성 요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이어서 사실상 완제품에 가까운 반제품을 생산한 것이고 수출된 후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나머지 구성 요소는 매우 사소한 가공에 불과한 경우, 이런 사안을 전제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질문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한국의 김 판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양방향 슬라이드 사건에서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간접 침해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본 사안은 속지주의 원칙상 완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이상 그 전 단계의 반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간접 침해가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반제품과 완제품의 각 생산 주체가 계열회사 관계였는데요. 법률상 완전한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2 방법 발명 사안과 관련해서 이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한 외국 법인의 소유의 서버를 이용해서 방법 발명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발명의 구현 방법, 목적, 작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시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하급심에서는 서비스의 주요 단계가 국내의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구현되고 그로 인해 피고가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안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견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동일인에 의한 경우라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직접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칼슈테트 교수님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조항은 다시 조든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해 보면 271조 F항입니다. 이 271조 F항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또는 미국으로부터 발명의 구성 요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행위 자체가 미국에서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방법 발명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품 발명에 있어서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법 발명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려보면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F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NTB와 카리악 심혈관 심장 박동기 제조업체 간의 사건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을 구성요소의 상당한 부분을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이 법원에서는 이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성요소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특허 침해 행위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침해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또 이 공급을 했던 업체가 이것이 외국에서 조립이 될 것인데 특정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 등에 침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그 행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특허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상당한 부분이 반제품이다. 이 반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해외로 수출이 된 후에 완제품이 되었다. 이것은 271조의 섹션 1, 2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기의 일부 상당 부분이 조립이 되었을 때 특허를 침해한다면 더욱 그렇겠는데요.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소한 가공을 가해서 완성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271조 F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명 청구안 같은 경우에도 4-1번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요. 그리고 4-3번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들어보면 271조 F항을 적용하면 답이 금방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또는 미국으로부터 발명의 구성 요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271조 F항인데요. 앞서도 설명했다는 것처럼 이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셨듯이 271조 F를 적용하고 이 해석론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서 역의 적용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여지가 있고 또 그 남용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의 바호 판사님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독일의 특허법의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사례나 판례가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그냥 소견만 밝혀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일부분만 제조가 되고 다른 국가에서 완제품으로 완성이 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독일 특허를 위반한 것은 침해한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 특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사례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에서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소한 가공을 가해서 외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독일 특허법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방법 특허를 보자면 방법 총괄을 보자면 이거와 관련돼서도 특정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논의는 있습니다. 모든 방법, 즉 보호받는 특허의 모든 방법이 독일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의로는 의미,
특허 보호를 받는 방법의 일부 단계를 독일에서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겠는데요. 이탈리아나 독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컴퓨터가 있겠죠. 이 조립이나 일정 단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독일로 수출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또 독일에 위치한 곳에서 조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어떤 단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논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사례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각의 단계를, 즉 특허 보호를 받는 방법의 각각의 단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는 독일에서 일어났고 또 다른 단계는 한국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 장소가 소재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이미 첫 번째 질문을 답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국가 간 또는 국경 간 침해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판결은 누군가 제품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허 제품을 제조하는 목적으로만 공급을 했다면 그리고 사소한 가공이 또한 사소한 원료나 소재만 가미가 되었다면 즉 반제품이 공급이 되었다면 그리고 80, 90, 95%가 이 한 장소에서 제공이 되었다면, 공급이 되었다면 그 장소에서 관할되는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례는 연방대법원의 사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제품을 제공한 것 자체로는 특허의 침해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반제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어서 그곳에서 완제품이 된다면 독일 특허법 침해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직접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속주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 원칙이 입각한 말씀과 최종 판매지가 독일로 이루어지면서 독일 특허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한 변호사님께 중국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특허의 지역성, 중국 법원의 관할 등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법원이 독립설로 간접 침해를 다룰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국 사법 실무에서는 주로 종속설을 채택하고 있기에 직접 침해의 발생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같은 말을 자꾸만 중복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2001년에 발표된 베이징시 고급법원의 특허 침해 판정에 관한 지침에는 중국 법률에서 인정하는 직접 침해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간접 침해 행위자에 대해 직접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이미 201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처음에 지침을 작성했는지, 그 다음 왜 해서 폐지되는지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특허권이 지역성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특허 실시 행위를 침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나, 즉 직접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의 간접 침해 행위는 특허 제품이 해외 수출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간접 침해를 인정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인정 기준을 채택하는지, 이것은 단지 법률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 국가의 기술력, 그다음 경제 발전 상황, 전반적인 산업 정책, 이것과도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공동 질문 4-2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러한 사건에서 지침으로 되는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국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그 간접 침해 행위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행위자의 두 건의 행위가 모두 중국 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방법을 해외에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의 지역성 원칙에 의해서 중국 법원은 직접 침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간접 침해로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위자가 만약 주관상에서 이게 권리 침해다, 이걸 명백히 알면서도 중국이 현행 특허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외에서 부분적인 특허를 실시하였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법 해석 또는 판례로, 판례 물론 중국의 일반 지방법원의 판례가 아니고 중국 최고법원의 판례로 이러한 행위를 직접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4-1이고요. 그 다음 공통질문 4-3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국 두 회사 간의 그 실용 신안 분쟁 사건에 있어서 같은 그 판례인데요. 이 판례에서 중국 강소성 법원은 직접 침해가 틀림없이 또는 곧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간접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중국 내에서 이런 간접 침해든 직접 침해든 이게 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지만 다만 중국 사법 실무에서는 직접 침해의 발생을 간접 침해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기 때문에 목전이 중국 법률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침해 행위로 판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인 복수주체 과저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가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위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허 실시 행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복수주체의 관여에 의한 침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미국의 칼슈테트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물론 단일 주체냐 복수 주체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항소법원이라든지 대법원에서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방법 발명이냐 시스템 발명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발명이라면 특히 언제 복수의 주체가 다양한 그 방법의 단계를 수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 단계가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는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단계를 행하였는가,
계약에 의해서 했는가 아니면 에이전시에 의해서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합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직접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규정이 법원에 의해서 좀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로요. 첫 번째는 공동기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허 판사님께서도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그룹의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그룹을, 즉 기업을 만들고 대의 책임을 함께 진다면, 그리고 이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 공동의 통제권이라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들은 모두 공동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대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례를 보면요. 고객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업체에 있어서도 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겠죠. 이 고객들이 바로 최종 사용자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분들도 복수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 발명의 여러 단계를 이분들도 행한 것일까요? 이것도 봐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의 단계를 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복수 주체로서 침해를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손해배상의 원칙을 하면 또한 살펴보면 일라릴리와 타바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법 청구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항암치료제, 암치료제에 관련된 것이 여기서 그 소재가 되었었습니다. 판결을 한번 보면 의사들이 이 암치료제를 키모세라피에 사용을 했고, 즉 항암치료에 사용을 했고, 이것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심리시 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의사들이 이 항암치료제를 언제 투여를 해야 하는가에 직접 강요를 했는지, 이것이 이 방법의 단계를 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심리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의 핵심은 누가 혜택을 보았는가, 이 시스템을 컨트롤하면서 누가 혜택을 보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던 판사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이 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컴퓨터 사용자가 다른 서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았다면 이 사람도 복수의 주체 중 하나로서 침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벤츄럴 대 모토로라 사이에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 청구항의 각 단계에서 혜택을 받은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 즉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의 모든 파트로부터 혜택을 받았는가, 아니면 전체로 일부에서만 혜택을 얻었는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 전체로부터 혜택을 받았는가, 아니면 일부분에서만 혜택을 받았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직접 침해냐 아니면 복수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독일에 대해서 바허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릴 만한 사례들이 독일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행위를 했다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즉 기업이 고객 관계에 있어서 함께 행위를 했는지, 어떤 제품의 특허를 함께 침해를 했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를 다루었는데 TV 방송과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주체가 있었는데요. 두 측의 주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TV 방송을
발산하는 방송국이었고 또 다른 한 측은 방송을 수신해서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측이 고객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 방송국과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공동으로 이 방송 송수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판례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행했다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송수신 관련된 사례를 한번 들어봤고요. 단독으로 어떤 방법 발명의 단계를 행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도 봐야 할 텐데요. 물론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공동의 행위를 이뤄서 침해를 했다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두 분 모두 다 최종 사용자의 개입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한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특허 기술 방안을 실시하는 주체가 직접 침해의 주체로 됩니다. 예, 전반적인 특허 방안을 실시하는 단일 주체가 없는 방법 분리 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중국 학술계의 통제와 지휘의 원칙에 따라 특허 실시 주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 주체에 관한 학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관련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방법 발명을 실제 실시한 행위자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 원하는 수량만큼 제작해서 그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때 의뢰받은 자의 실제 행위는 의뢰한 자인 피고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그 실제 행위자의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서 함께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방법 발명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확인 대상 발명의 실시 주체가 해당 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제공자인 피신청인인지 아니면 데이터 전송 단계를 수행한 이동통신사인지를 판단하는 그 쟁점에 관하여 해당 법원은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 구성한 자가 누구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자가 누구이며 서비스 사업의 성패에 관한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의 실시 주체가 피신청인이라고 보았고, 이 경우 이동통신사는 단순한 데이터 전송의 역할 그리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대행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의료용 실 관련 사건에서 복수 주체에 관한 일련의 법리를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 관리하면서 이로부터 영업상 이익을 향유한 어느 한 단일 주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이와 달리 복수의 주체가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사 하에 특허 발명의 전체 구성 요소를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 주체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단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하여 보면 실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침해 책임이 적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손해액 산정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득이 좀 생략을 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 침해에서 결국 권리자를 구제하고자 한다면, 즉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일실이익을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한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의 규정에는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세 번째는 특허 실시료 로열티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확정이 다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특허권이 종료, 침해 행위 성질이라든가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인민폐 10,0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금방 그 새로운 특허법을 개정하여明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明年 6월 1일부터는 이 판사가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정 배상 금액은 3만 RMB 이상으로부터 500만 RMB 이하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권리 침해자의 이익에 관하여 그 수출 행위는 이미 판매 행위에 흡수되어 있기에 그 수출 이익은 실제상에서 판매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익은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권리자의 손실에 관하여 중국 내 시장에 한하여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 중국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며 사법 실무에도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왜에서 일어나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통상적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법원이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절대 대부분, 거의 95% 이상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량권에 의해서 이것이 배상 금액이 판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 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해서 확정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손실에는 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초래된 손실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에 의하면 법원은 특허 분쟁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초래받은 손실을 권리자의 특허 제품 판매량이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감소된 총 수량의 특허 제품이 한 개당 합리적인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사법 해석이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이러한 3법을 이용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침해를 당해도 오히려 그 판매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 권리자의 특허 제품 판매량 감소 총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역시 사법 해석입니다. 이제 얘기했던 그 사법 해석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만약 이런 판매량 감소 총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된 권리 침해 제품이 총 수량의 특허 제품이 개당 합리적인 이윤을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짝퉁이라든가 이런 침해 제품이 어느 정도 팔렸다, 예를 들면 그 침해 회사의 그 사이트에 자기 그 회사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어떤 제품을 얼마 팔았습니다 하고 사이트에 올리면 이런 것을 증거로 이거 수집해 가지고 이런 계산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칼슈테트 교수님께 미국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답변은 271조 A항과 B항에 따라서 섹션 A와 B에 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F항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항을 보면 미국에서 구성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국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공급하는 국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손해배상 산정 규정은 284조의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적극적인 공급 행위가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역의 적용 배제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손해배상은 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연방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난 행위가 모든 보전이 되는 것인가 로열티로 산정될 수 있다고 또 결론을 내린 사실심 법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이 침해를 살펴봤을 때 271조 섹션 A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계약상의 해외에서의 일실 이익을 다루고 있는가를 계약에 그것이 포함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순회항소법원에서도 관련된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관련된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계약과 같은 상당 인과관계의 제한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와 관련된 판시가 있었고 조든 판사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는데 웨스턴 지코와 관련된 사건에서 웨스턴 지코어의 판결에서 외국의 일실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 영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로열티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유효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완전한 외국의 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합리적인 로열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법원에 걸려있는 또 사례가 있는데요. 사이먼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주에 지금 심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콩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일실이익이 발생을 했다고 피고 측에서 주장을 하였고 이것이 계약과 같은 상당 인과관계의 제한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의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가도 함께 심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지코의 판결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열티의 인정, 합리적인 로열티의 인정, 일실 이익에 관한 인정, 이런 부분이 더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바허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판례법이 사실 독일에는 없습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에 있어서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그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 침해에 있어서요. 그리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침해 사건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접 침해의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가 직접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에 직접 침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침해자의 이익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산정됩니다.
저희가 관련된 판례법이 없어서 많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서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침해가 있다면 사실 간접 침해 행위만 있었고 그런 경우라면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 침해 같은 경우에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일정 금액, 일정 범위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행위가 직접 침해로 이어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판시가 이루어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웨스턴 개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 조문이 역의 적용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실시를 전제하는 271조 A양 사안에도 법리가 원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던 판사님의 논평이 담겨 있는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웨스턴 개코 사건의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역외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271조는 구성 부품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미국 이외 지역에 수출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18년에 웨스턴 개코라는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이런 침해가 인정되면 해외 일실 이익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을 파기하였는데 역외 적용 금지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판매에 대한 이익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범의 초점이 여전히 그 규제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어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성 부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행위의 경우에 그래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국내에서 침해 행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해외 일실 이익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1조의 침해 행위만 언급을 했고 이 판매가 다른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이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파워 인테그레이션 대 페이스차일드 사건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웨스턴 개코 이전부터 있던 판결이고 그 뒤에 이은 판결이 또 나옵니다. 2013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웨스턴 개코 사건 이전인 2013년에 그런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이 페어차일드의 경우에는 미국 해외 모두의 밀실 판매를 발생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예측 가능성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을 거부하면서 특허법이 규정하는 것이 해외에서의 특허 발생 실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사용, 판매라는 독립적인 개입 행위로서 손해배상 목적에 있어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차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웨스턴 개코 판결 이전의 판결이기 때문에 2018년에 파워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델러웨이 지방 법원으로 갔을 때 제가 특허 사건에서 이제 1심 법관으로 지정되고는 했던 곳인데요. 그 델러웨이 지방 법원에서 2013년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다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처음 항소되기 전에 1심 재판을 한 곳인데요. 그래서 해외 일실 판매에 근거해서 해외 일실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달라, 이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이자 지금 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스타크 법원장님은 이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 법원장님께서도 파워 인테그레이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파워 인테그레이션 판결을 묵시적으로 폐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웨스턴 개코는 제271조 침해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이 결합하려는 구성 요소를 해외로 운송하는 침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 인테그레이션 대 페어차일드 사건은 제271조의 근거를 두고 미국에서 침해 행위를 하는 기본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크 법원장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 두 규정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장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지난 10월에 이 분쟁에 대해서 화해를 했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웨스턴 개코는 CAFC에서 2번 인용이 되었고 여기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인용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보실 때쯤이면 판결이 선고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2020년 9월 말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급심들은 주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스타크 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취한 것과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위스콘신 법원도 기본적으로 여기 동의를 했고요. 뉴욕 남부지방법원도 해외에서 발생한 구제수단을 해외 밀실 판매를 고려한 합리적인 실시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판사는 웨스턴 개코 원칙에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빅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 대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 판사는 치매로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271조에 근거한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할 입증 책임이 남아 있다고 했고 당사자가 침해가 없었다면 해외에서 이익을 얻었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크 법원장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또 판결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스타크 법원장과 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71조와는 달리 온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AFC가 해외 일실이익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델라웨어 법원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CAFC의 해외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을 하고요. 그래서 웨스턴 개코가 271조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워 인테그레이션 케이스는 271조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의 중간 항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인용이 되었고 이 이슈를 계속 해결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일실이익의 쟁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으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의 웨스트 개코 판결은 특허 침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들이 여전히 이 판결의 윤곽을 잡아가는 중이고 CAFC가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한 가지 원칙이라면 미국에서 수행되는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 웨스트 개코 사건이 불러온 변화는 그 침해 행위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구마가이 지제고제 판사님께 영상으로 설명을 청해 듣겠습니다. 일본 사안은 국내에서 외국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라는 이 부분에 포착해서 특허 실시 행위로 인정을 한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결들에 대한 구체적 의미 설명입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veryone. I'm 구마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입니다. 먼저 국가 간의 침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일본 특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IP 권리의 영향이 일본 영토 내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2006년 개정 이전에도 전통적인 지배적인 이론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개인이나 조직체가 일본 영토 내에서 해외 고객과 침해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또는 일본 영토 내에 해외 고객에게 판매를 청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지에 언급된 두 건의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에서 동법원은 이 동서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의 침해 제품 판매가 일본 특허 침해를 했다고 일본 특허법의 침해로 간주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일본 영토 내에서 침해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 판매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권리 보유자에게 보상을 허용했습니다. 국가 간 사안은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간접 침해에 의해 논의된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일본 하급 법원은 부품의 생산이나 양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이 침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 영토 밖에서만 동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간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 내에서 간접 침해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일본 영토 내의 직접 침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2012년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간접 침해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침해 장치가 시험 작동의 목적으로 일본에서 임시로 조립됐기 때문에 이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장치를 분해한 이후에 부품을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생산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초안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오사카 지방법원은 침해 행위에 관한 법률의 정의 확장에 해외와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이 같은 해석 방법들 이외에도 국제 IP 침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이론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주체에게 최종 제품 생산을 수행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명확하게 이 특허 침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해자들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론에서는 국내 법인이 해당 해외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해당 해외 자회사의 행위는 해당 국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은 일본 밖의 해외 법인이 침해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전체 침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 일본 법원은 이 같은 이론이나 해석 방법들을 활용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과 속지주의 원칙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연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답변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중에 나온 연사님들의 여러 시사성 있는 답변, 그리고 또 못다 나오는 얘기들을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유롭고 긴 시간을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연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연사분들과 박태일 부장판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